일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코너 탑3.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피자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화목한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예. 오늘 또 아주 다양하고 깊은 네. 다른 데서 안 하시는 얘기들, 예. 그런 것 좀 많이 풀고 그럼 가세요. 오늘 침묵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피자를 먹으면서 예. 마음을 피자, 아, 그렇죠. 민생을 피자, 예. 경제를 피자, 또 협치를 피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돼야 될 것 제 같아요. 주름도 좀 펴지지 않았습니까? 좀 정치인이 다 되셨어요 보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군요. 우리 김 PD님이 예. 개인적인 이야기는 자제하라고 아, 하십니다. 자제하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개인적인 얘기들 다 자제하고 저희 농담이고요. 네. 오늘 준비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최상병 특검법.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 뭐 어떻게 보셨는지 흐름들 한번 먼저 여쭤보죠. 우리 소장님. 네. 어떻게든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조사 결과를 하나 저는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특검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 결과가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고요. K스테이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입니다. 자,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처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데 찬성한다가 67%고요. 반대가 19%입니다. 예.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이 이 조사에서 31%거든요. 그러면 반대가 19%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히 찬성 여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실제로 60대입니다. 60대에서 찬성 63%.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25개 지역구가 다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한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특검법 찬성이 64%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행사 안 하고 아니라 국민들은 자꾸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고인이 된 최상병도 있고 그러니까 유가족이 있는 거죠. 게다가 박정훈 대령 전 수사단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도 부각이 됐던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전 국방부 장관도 있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공수처에서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또 사흘 만에 2번이나 소환되면서 강도 높은 조사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 주장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하지 않느냐 기다려라. 네. 근데 이제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법리적인 건 법리적인데 국민들은 그 궁금한 걸 알고 있는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뭐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를 이야기해줘 예. 라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이건 뭐 협치 깬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측이나 여당 측에서는 이제 협치 분위기 조성 잘 됐는데 이렇게 또 다시 어긋나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대통령 영수회담 보신 분들이 협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가 그 사실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뭔가 합의문이나 합의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뭐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만남 그 자체를 협치의 의미로 해석하는 걸 좀 저는 좀 과잉 해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민심이 협치였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총선의 민심은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3년 차, 2년을 평가하는 시간이었고요. 국민들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제 국정 기조도 바꾸고 대통령의 스타일도 바꿔라. 라고 하는 게 저는 민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은 차장명 사건이 총선 의제가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종수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갑자기 임명해가지고 호주로 내보내려고 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잖아요. 국민들은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었고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표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 사건, 사병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건데 그걸 왜 빼라 마라 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국가안보실도 움직이고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실도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혐의자들을 축소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멀쩡하게 수사보고서 입첩한 거를 다시 갖고 와가지고 혐의 빼고 다시 또 입첩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그러니까 총선 기간 중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총선 민심은 이거 특검으로라도 명확하게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라라고 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총선 민심은 협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으니 이건 입법 독주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부분을 두고 협치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특검이 그동안에 도입되고 뭐 여러 차례 진행이 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 보니까 대통령실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엄중 대응하겠다 그렇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법리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뭐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다가 뭐 또 왜 공수처장을 임명 안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가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을 밑도 끝도 없을 텐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라고 했다가 불벼락을 맞았잖아요. 당 내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도 좀 떠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해외 순방하는 것까지도 뭐 김용민 의원이었나요? 보도 내용을 따르면 막겠다, 못 가게 하겠다. 이제 재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예. 또 여러분들이 이게 특검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 최상병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뭐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도 그렇고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건 확인은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데 최상병 특검법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관련된 그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잘 특검이 진행이 될 수 있게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라는 데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관련된 뭐 보안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모두 이제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야당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특검법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특검을 책임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 사람도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제 결정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야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예. 굉장히 뭐 진행되는 과정 자체에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이걸 그냥 뭉개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김성환 평론가 말씀대로 국민들은 아까 여론조사 소개했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걸 명명백백히 밝히는 겁니다. 밝혀서 뭔가 좀 사과를 하고 유감을 해야 될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또 그대로 또 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이 어차피 이첩에서 사망사고는 군에서 수사를 안 하고 민간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해서 그 관련됐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여당의 논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당의 논리를 들어보면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오히려 증명해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특검 13차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대통령 측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특검으로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도 경찰국은 왜 신설했습니까? 그것도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그러면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는데 그냥 수사하게 내버려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의 중립성을 흔들어 놨어요. 그 당사자들이 본인 스스로가 흔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총선 선거 기간 동안에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공수처를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공수처의 객관성 중립성을 다 흔들어 놓은 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특검은 다 여야 합의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예. 13차례 특검했다 그러잖아요. 가장 최근의 특검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에요. 그건 이제 군 수사의 어떤 중립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건 빼고 얘기를 하면요. 그 전에 드루킹 여론조사 사건이에요. 드루킹 사건이 대통령 최측근에 관련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연루됐다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 수혜도 대통령이 입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여야 합의가 됐어요. 그럼 누가 양보한 겁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양보한 거 아닙니까? 여야가 합의했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나요? 예, 예. 거꾸로 가면 또 국정농단 사건 수사 보십시오. 그것도 특검이었거든요. 그거 누가 양보한 겁니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양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됐던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으로 가면은 BBK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특검, 이용호 게이트, 조폐공사 온로비 사건 그 다 집권 여당이 양보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된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야 한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집권 여당이 자신의 최측근의 비리, 자신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 그 그냥 특검 갑시다.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특검이 갔던 거지. 여야 합의 정신을 얘기해가지고 여야 합의가 돼서 특검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당위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그러니까 당위적인 것이 뭐 옳다라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그 질문 하실 거예요. 대통령의 거부권에서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법리적으로 마땅하지 않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또 전해지고 있고 보도되고 있거든. 그러면 20여일 정도 다음 주에 이제 송부가 돼서 7일 이제 혹은 8일. 그렇죠. 8일 정도에 다시 이제 예. 재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21대 국회에서 17표 이상이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은 물론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지만 예.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는 순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사실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무력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은 108대 190이니까 8표만 이탈표가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탈할 거냐. 저는 그것도 불투명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 정쟁적으로는 굉장히 뜨거워졌지만 정작 특검법은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다. 물론 대통령을 비난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막 또 더불어민주당은 공세를 더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뭔가 되는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볼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내용을 밝히고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단순히 공수처 수사가 끝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국민들은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 납득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서 털어버려야지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더 큰 의혹을 산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독소 조항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특검 추천권 얘기 가지고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과거 특검들 제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요. 아까 제가 집권 여당이 양보했기 때문에 특검이 가능하고 그리고 집권 여당과 관련돼 있는 특히 대통령 측근과 관련돼 있는 문제, 대통령이 직접 행위자로 참여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여당이 양보를 해서 특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특검 추천은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대체적으로 특검 추천은 지난 과거들 특검 사례를 다 들여다보면요. 집권 여당이 직접 추천권 갖고 있었던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대환 변호사협회에서 4명 추천해서 야당이 2명을 그러니까 그 추천을 야당이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공정하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있고요. 언론 브리핑 얘기하는데요. 과거에도 다 들어갔던 조항이기도 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고 해가지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법 내용을 보면 피의 사실 외 언론 브리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할 부분만 공개하고 피의 사실을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짧게만 제가 10초만 쓰면은 10초. 그러면 뭐 국민 여론은 높지만 특검법을 한다고 해서 의혹이 다 풀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있는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또 알리고 또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고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이슈 한번 짚어보고요. 저희 먼저 준비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정치 탑3 함께하고 있고요. 김성환 평론가,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때 워낙 좀 뜨겁게 얘기를 해 주셔서 근데 또 느낄 수 있는 건 두 분의 티키타카가 정말 좋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도 어떤 얘기를 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만나볼까요? 여야 원내대표 누가입니다. 자, 여기서 여야 원내대표 누가인데 이 중에 한 축은 이제 결정이 됐어요. 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국민의힘 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도전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구인난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일단 송석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는 어쨌든 첫 물꼬를 텄으니까 더 나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뭐 추경호, 이종배, 성일종 등등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철구 의원이 나오겠다는 뭐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물밑에서 뭐 사전 정지 작업을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이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잖아요. 공천위원도 했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영입한 인사들과 함께 뭐 식사 모임이라든가 자꾸 이렇게 그런 모임들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건 원내대표 출마를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번지면서 논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철규 의원 당사자는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또 원내대표 나오는 게 적절한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당정관계, 수직적 당정관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이른바 찐윤으로 분류되는 인사잖아요. 네. 그럼 당정관계가 이전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총선 민심을 받드는 거냐 뭐 이런 논란들이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철규 의원이 지금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오늘 저 홍철호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 발언한 걸 보니까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의심살리는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빠질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공간을 열어주면 이제 다른 의원들이 나올 수 있는 그게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송석준 의원 출마가 있고 뭐 김도부 의원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호, 이종배, 성일종 의원 이렇게 해서 최소한 경선구도 쪽으로는 가야 예 그렇게 돼야 이건 그냥 윤 대통령이 또 이렇게 국민의힘 장악해가지고 이전과 똑같이 간다고 하면 국민의힘 희망 없는 거 아니냐. 수도권 참패 원인을 좀 제대로 못 짚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거 연봉 10억 준다고 해도 안 맡을 거다. 맡을 사람 없을 거다.
왜냐면 정치 지형이 워낙 뭐 108석 가지고 협상을 그렇죠. 해야 되는 데다가 거기서 뭔가 결과물을 못 내면 또 무언가의 압박이 들어올 수 네.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한 건데 어떻습니까? 근데 진짜로 입금이 되면 할 수도 있겠죠. 10억은 가능합니까? 아 10억 이거 쉽게 벌 수 있는 돈 아닙니다. 예. 요즘에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예. 10억. 네. 자 그런데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총선 여파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는 보통 총선과 관여됐던 인물들이 잘 출마 선언이나 의지를 펴지는 않는데 네. 지금도 이철규 의원이 공식적으로 나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징조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나경원 당선인하고 좀 엮여져서 좀 나이 연대, 연대설. 뭐 인하 연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띄워봤죠. 근데 예. 상당히 반응이 좀 시큰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출발이 돼서 이제 이철규 불가론이죠. 왜냐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또 더군다나 대통령하고 가깝기까지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전 같았으면 총선이 아니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원내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윤심 뭐 의중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막 상당히 많은 지금 사람들이 반발하죠. 지금 10억 원 줘도 안 할 거다. 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반발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출마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은. 그래서 이른바 이제 9일로 또 연기가 됐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송석준, 추경호, 이종배, 성일종인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보면은 좀 수도권이나 충청권이고 또 TK입니다. 왜냐하면 PK는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 상황에서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수당대원, 수당대원. 그러니까 수도권 당대표 대구 경북 원내대표.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있긴 하지만 송석준, 추경호 두 사람이 상당히 경쟁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래도 좀 그 뭔가 이게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좀 단단할 거예요. TK 예. 25명 확보하고 PK까지 확보하면 이미 뭐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송석준 의원은 왜 나오냐. 수도권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는. 근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송석준이나 추경호의 대결로 보면은 이 카드의 성격은 우리는 정치보다는 좀 정책 경제 쪽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러니까 송석준 경제 전문가입니다. 예. 또 추경호는 직전에 부총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카드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비판하고 안 비판하고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나오게 되면 지난 그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제대로 운영한 거 맞습니까? 재정정책 제대로 운영한 거 맞아요? 뭐 이렇게 반문이 생기거나 거기에 대한 평가가 뒤따를 거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도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가급적 수도권에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실하고 호흡도 좀 중요하고 다 원내를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안의 협상에 있어서 야당하고 협상력도 좀 가질 수 있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영람을 보게 되는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실하고 그냥 손발도 못 맞추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맞선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니까. 예.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출발하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참패 성적표를 받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대국민 간담회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지도 않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그냥 다 가름해 버리거나 네.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확실하게 나타나줬으면 원내대표 선거를 하거나 할 때 부담이 줄어들었을 텐데 윤 대통령은 아까 영수회담도 얘기 나왔지만 크게 태도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안 바뀌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이제 표를 던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안 바뀌는데 원내대표까지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완전히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현실론과
그리고 또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일단 당위 사이에서 굉장히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존에 3일이었는데 이제 다음 주로 미뤄졌으니까요.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는 시간에는 예.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일단 오늘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해서 뭐 무리 없이 추대가 된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이런 사안들을 보면은 민주당은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극대화돼 있다.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천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경쟁을 해서 투표가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찬반 투표로 그게 뭐 사실상 추대되는 형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니라 가슴이 벅차죠. 벅찬대 원내대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제가 민주당 좀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슈 앤 피플 나오면 취재는 기본인데 그럼요. 해봤더니 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 스킨십이 좋아요. 그렇게 박찬대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없었더라면 감정을 품고서라도 누가 원내대표 안 돼 막 이러고 나왔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이제 두 가지의 이 앞으로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좀 힘이 실리는 원내대표일 수밖에 없다. 왜? 거의 추대되다시피 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이 말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다. 예. 이른바 윤심 의중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명심 의중 논란.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누구 당 내에 175명의 의원 중에 누구 한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명심이구나. 명심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면 그게 좀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면은 국민의힘과 뭔가 협의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좀 포괄적 차원에서의 협상력을 가지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의 기준에서 이건 이거 이렇게 가야 돼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사실은 원내대표가 거의 이재명 대표의 싱크로 되는 현상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 벌써부터 특검을 발의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원구성 어쨌든 협상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라고 한다면은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석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법야권 의석이 192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법야권 그러니까 개혁신당 빼고 얘기하면 189석이잖아요. 민주당 단독으로 얘기하더라도 175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뭔가 확실한 윤석열 정권은 견제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선 안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가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면 그냥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긴 하지만 우리는 관행상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때 21대 국회 때 상반기에는 민주당이 다 가져갔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국민의힘이 당시에는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사실 국회원 운영을 잘 못한 거죠.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일단 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기 국회 때는 서로 이제 상임위를 나눠가지고 갖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능숙하게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편이 한편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의석을 줬는데 민주당은 대체 뭘 했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번에 다시 또 민주당한테 이렇게 의석을 줬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의석을 많이 줬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질문을 또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상원이라고 얘기가 되는 법사위를 붙들고 있으면 법안 통과가 안 돼요. 그럼 지금도 얘기 나온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고 지금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6개월 뭐 하송세월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밖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 정당으로서 무책임해 보인다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법사위는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원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 운영위도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국민의힘하고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이번에도 많은 상임위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된 키워드들이 많아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함께 만나보죠.
자, 끊이지 않는 한동훈 등장설입니다. 뭐 최근에 인터넷에는 이번에 뒷모습을 찍은 듯한 그런 사진도 올라왔고요. 또 뭐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뭐 계속 소환이 되는 그 분위기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뭐 유력하게 여전히 꼽히고 있는 분위기이고 또 전당대회 등판론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나 뭐 당회적으로나 조기 등판이 쉽지 않겠죠. 쉽진 왜냐하면 않다. 총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예. 근데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층들의 지지는 매우 높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이 결과를 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39.3% 예. 거의 40%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이제 거의 뭐 독보적이죠.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21.9%. 그런데 21.9%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더 높겠죠. 거의 압도적이라고 봐도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대통령과의 관계예요.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라서 전당대회 등판하고 말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 반색을 할까? 그러니까 좀 좋아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국민의힘 당 내부의 구조 또 야당과의 관계 또 총선 때 2조 심판을 너무 강조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과의 한 만남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됐든 간에 그 만남에서 뭔가 다른 의미가 또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위상은 없다. 하지만 등판 시기는 한 전 위원장이 판단할 때 늦출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게요. 저도 사실 이번 전당대회 도전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뭐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번 총선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망친 거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심지어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좀 휴지기를 갖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나올 가능성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은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뭐 배신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박을 했어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심평 변호사가 뭐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난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예. 바로 반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멀리 떠날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정치인의 생애로 보면은 잊히는 게 제일 두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잊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와 관련해서 부당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건만 마련되고 예를 들면은 전당대회 경선 룰이 당신 민심 50% 이런 식으로까지 만약에 개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한번 도전해볼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우선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이다.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온다 그러면 또 차별을 해야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안 한다면 조기 등판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참 이것도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임기가 뭐 한 1년 정도 남아 있다면 차별화로 전혀 다른 어떤 또 태도를 취해도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조기 등판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선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딱 1분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키워드 한 줄씩 한번 평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 예. 한번 들어보죠. 자, 평화누리입니다. 이 이슈는 뭐 저희가 다 브리핑을 해드렸으니까 다 아실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10초, 15초 한마디 정리, 평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먼저. 근데 평화란 글자 들어가가지고 이걸 이념으로 공격받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요즘에 각종 읍면동 행정구역 이름 명칭 한번 봐보세요. 온 뭐랄까 기발한 뭐 면단이나 아니면 외국어 쓰는 도로명이나 경우도 요즘 이런 게 많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도가 꼭 무슨 지역 명칭 해가지고 무슨 북도 무슨 남도 꼭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그럼 괜찮다. 왜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이념 공세를 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예.
경기도 그냥 놔둬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경기도로. 예, 요 이슈는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깊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배종찬 소장이었고요. 두 분과 함께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연휴입니다. 우리 두 분도 잘 쉬시고 청취자분들도 잘 쉬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